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입니다. 원외 측면 승부. 오늘도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함께하니까 좋네요. 따뜻하고. 예. 그럼요. 예, 네. 더 처음 들어와봐요. 예, 더 친근해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많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 당이 검토에 들어갔는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은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불을 보듯 반대할 게 뻔하고 100%죠. 100%. 예. 이재명 후보 앞에 난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돼서 똑같이 주장했는데 이게 정부나 또 청와대에 막힌다면 후보로서의 어떤 스크래치가 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한결같이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예.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그 파급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 역시 몸집이 그만큼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집권 여당 후보니까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엄청나다. 변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우선 오늘 우리 총리님이 하신 말씀이 여행이나 관광, 숙박업 중에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주는 예. 거잖아요. 이게 또 기간 제한으로 지역화폐를 주는 건데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숙박업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예, 예. 여행 패키지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이걸 국민들께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을 내 동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꽁돈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외식도 하게 되는 거고요. 여행도 간단하게 지금도 코로나 때 많이 방역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제 주변 제가 이제 지역 대전에서 주변에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다. 시간만 1시간만 더 풀어주면 좋겠다. 그때는 8시까지였거든요. 이것만 좀 풀어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지만 훨씬 더 우리의 삶은 더 좋아졌다. 손님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을 좀 예. 고려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일종의 소비 진작 정책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유승민 후보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는 여기에 당연히 반대. 홍준표 후보는 매표행위다. 윤석열 후보는 선별이 맞다. 예.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저희는 일단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5조 원짜리 탈출 티켓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뭔가 대장동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25조 원짜리 탈출을 위한 어떤 티켓을 끊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까 체급이 되게 오르셨다고 했지만 그 김부겸 총리께서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 당장은 여력 없다. 예. 그리고 더 힘든 여행, 관광, 숙박 이런 데 선별적으로 더 가야 된다. 예.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정부가 봤을 때도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사후당 뭐 아니면은 정부랑 당을 아무리 여당 후보라지만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예. 국무총리, 부총리 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쟁취를 하면 네. 이재명 리더십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차피 집권 여당 그 당정청 같이 하는 건데 그거 뭐 통과시켜도 뭐 약간 이거 하다가 뭐 짜고 치는 거죠. 그게 뭐 야당을 설득해야지 리더십이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말씀 주시면은 너무 속이 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이 돈을 국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 본 예산에 안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뭐 정부 합의가 필요한데요. 내년에 추경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때요.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으쌰으쌰 같이 해주시면은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지금보다 받지 않으실까요? 근데 근데 이걸 이게 제가 굳이 뭐 매표행위다. 이건 좀 그 그렇지 보편 않아요?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 얘기를 막 또 길게 예, 논쟁하고 예, 싶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걸 꺼내시는 저희가 과연 왜냐하면 정부나 당 지도부랑도 제대로 협의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 훅 꺼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본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좀 깎겠지만 깎아봐야 뭐 3조 4조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랑 송영길 대표 그 논쟁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초과세수 뭐 이걸 활용하자 얘기하지만 과연 이 초과세수가 나온 게 부동산
그 이상 과열로 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까지나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걸 전제로 우리가 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 그다음에 당 지도부랑도 협의 안 된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 예. 후보가 훅 지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짧게 지금 해주세요. 예. 타이밍에 꺼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계속 지켜봤을 때는 한결같이 했어요. 예.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결같았다. 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뭐 여기서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다시 논쟁하긴 그렇고 뭐 지금 몇 년 동안 해온 거니까 예.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일 대선 전에 지급하면 몇 평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민주당이 유리하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다 떠나서 모든 걸 네, 옳고 정치적인 그름을 떠나서 네, 예. 제가 국민의 한 득실만 사람으로서 보면. 네. 만약에 이거 정부에서도 안 된다. 그 현 정부에서 안 됐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되면서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리더십 문제 말씀 예. 주셨지만 아 이재명은 정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가질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네, 그 되게 어려운 지점이죠. 뭐 당장 돈을 주겠다라는데 싫어할 국민은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근데 그 뭐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의도가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이런 분들 따져보면 정치적으로 얻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거든요. 아, 그렇죠. 딱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다 선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효과 봤다고 보는데. 효과 봤죠. 게다가 심지어는 그거를 당시에 총선 후보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무슨 코로나 극복 대책위원장인가 그런 자격으로 막 발표하시고 그래가지고 효과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기가 곤란하다 선거 네, 앞두고. 쉽지 않을 수 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경 교수 말대로 설득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차베스 같이 살다가 선거 다가오니까 박정희 간판을 건다.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중도층 공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너무 계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선은 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의 삶이 중산층이라고 했던 국민들마저도 삶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공과 과가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의 길을 연 거는 명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외가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만약에 달라지냐? 정부가 바뀐다고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 만약에 이렇게 국민이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정희는 이후에 달라졌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뭐 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그 공약 이행률이 98%입니다. 그만큼 뭔가를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뭔가 라인이 딱 정확하게 그려지면은 여기에서는 뭔가 당기고 출발하고 막 끝맺음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아니 뭐 너무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재명 지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등치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시대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 성장, 뭐 그 이재명 지사도 뭐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가가 뭐 많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인프라를 완전히 처음부터 깔아야 되는 박정희 시대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그게 맞느냐?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게 좀 시대착오적인 프레임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 시장, 경기도지사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두천 뭐 시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전남도지사였으면은 그거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것도 저는
좀 과장돼 있다. 그래서 박정희를 투영시키려고 해봤자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는 예.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 그 말에 공감한 게 아니고 그 반박에 공감은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성남시장들 어떠셨나요? 전 경기도지사는 어땠는지 그걸 좀 같이 비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 경기도지사는 잘 모르겠고 전 성남시장들은 다 감옥 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대통령의 원하는 리더십이 과연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다른 걸 원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힘 있는 리더십 이런 걸 많이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뭐 유인태 총장님 말씀으로는 뭐라고 하시더라도 건달기가 좀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다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리더십도 비슷하다. 아, 그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를 언급한 게 아니냐. 그렇기는 네,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 이런 게 요즘은 사실 안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봤을 때는 현 정부하고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역대 정권 연장을 노력했던 후보들 중에서 현재 정권과 차별한 사람들 거의 다 졌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를 입법화하겠다. 아마 민주당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대장동권으로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 반대는 할 명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어떤 입법화 추진 자체가 과연 진정성 있는 입법 시도냐? 네. 저는 솔직히 이거 논쟁의 하나의 기술이신 것 같거든요. 네. 뭔 말이냐? 우리 논쟁 기술 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화하는 전략이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그 기술을 쓰고 계시는데 뭐 100% 개발 이익 환수 못했다고 왜 나한테 배임이라 그러냐? 너네도 그러면 100% 이익 환수에 동참해라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100% 이익 환수 못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하. 지분에 따른 정당한 초과이익 환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00% 초과이익 환수하면 누가 민간업자가 이거 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약간 다른 쪽으로 눈속임을 하시는 게 제도 탓을 하시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넣었으면 제도랑 상관없이 계약과 협약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니 무슨 박근혜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가 넣지 말라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이 넣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건 약간 제도 탓으로 눈속임을 하시려는 그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반론하세요. 초과이익 환수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민간 개발로 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엔 70% 지금 계산해도 50%는 가져왔다라는 점인 거고 그럼 부산 LCT 얘기를 왜 안 하시나요? 거기 민간이 다 1조 원 넘게 가져갔는데 그럼 여기에 초과이익도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않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정책 논쟁 지금 논쟁의 기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선 후보가 정책 논쟁하는 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처럼 뭐 꺼준표라든지 3982니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이 환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민간 개발로 했을 때 개발이 환수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못하게끔 막았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고요.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에서 폐지를 한 것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익이 개발을 하고 민간이익이 분양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삶과 연관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력해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 교수님도 사실은 쟁점을 흐리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제도로서도 초과이익 환수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도 탓으로 몰아가서 박근혜 정부 탓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인가. 그때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요. 뭐라고 했는데요. 민간 개발로 100% 하라고. 아니, 그래서 이명박 민간 정부 개발로 때리고 100%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민간 개발로 100% 그렇게 하면 했으면요. 1조 원이 넘게 땅을 전부 다 싸게 민간 못 개발이 삽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다 가지고 가요. 민간 개발이 되게 위험한 게요. 관이 수용권은 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땅을 싸게 사서 민간업자들이 그걸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원주민이 거고요. 몇 퍼센트 남았는지 아세요? 15%였어요. 원주민이. 아니 그
10%라도 이미 그 사람들 그 전에 이명박 적게 정부 남은 때 사람들 땅은 그러면 싸게 뺏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 말이 안 이미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민간 개발로 하라고 100% 하라고 압력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85% 넘게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미 토지를 다 잠깐만요. 수용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뺐던 것도 똑같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천하람 변호사한테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 처음에 이걸 설정할 때 예상 이득의 70%를 성남시가 가져가기로 설정을 했는데 네. 초과이익 한 수까지 집어넣으면 파트너가 협상에 응하겠습니까? 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초과이익의 그 스레시홀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이익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 때까지는 뭐 이 확정 이익 정도만 하고 이익이 만약에 아주 많이 남는다. 그럼 그 기준점 자체를 높여가지고 이거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 너네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가니까 민간업자들도 이거 넘을 때는 우리 좀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보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배임 혐의의 지금 핵심인 거기서 거죠. 빠진 게 뭐냐면요. 손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했었어야 그때 그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동부가 성남이 저쪽 편을 들어주려고 해서 그런 협상이나 합리적인 타협 자체도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 손해 부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를 했었어야죠. 성남시가요. 그때 당시에 손해 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조율을 서로 할 수 있었던 알겠습니다. 건데 왜 협상 자체를 안 했냐는 자, 문제를 찾는 거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네. 보고 어쨌든 이러한 입법 부동산 입법 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금 부동산 민심으로 들끓고 있는 서울의 민심을 민주당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느냐. 사실 서울은 김대중 서울 불패 이후로 민주당이 서울에서 진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재보궐 봤습니다만 완패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서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서울 민심을 돌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책 발표가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전 캠프 내 정책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민주연구원 쪽에서도 정책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정책위원회에서도 한마디로 민주당의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민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아는데 당에서 정책을 고민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고민하고 좀 다가가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재보궐 때 보면은 실패를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니까 이 현상을 분석조차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씩 진일보된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집값이 갑자기 또 하락하면 크게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데 각 캠프마다 다 내가 유리하다. 네, 오늘 유승민 후보님도 네. 유리하다고 하시고 네. 사실은 양쪽에서 다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좀 동조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많이 희망을 걸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 최근에 물론 20대, 30대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50대 이상이 64%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원 비율? 네, 당원 비율이 그러다 보면 50대, 60대, 70대의 비율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 모바일로 가입한 젊은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페이퍼로 가입하신 전통적인 당원분들도 꽤 많이 투표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 유리하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근데 유승민 후보가 아까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고연령층들은 원래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저희 당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 투표율이 집계되기 전부터도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투표하려는 젊은 층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많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나땡 아닙니까?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과 홍영표가 어찌됐든 간에 홍영표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 의원님 저희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홍영표 의원님의 인터뷰를 조금 전에 보고 와가지고 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 중에 1, 2위니까 비교를 하자면 두 분 다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좀 더 긴장할 거고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품격 높은 어떤 대선 후보들의 토론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못 보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는 것인데요. 두 분 중에는 뭐 상관없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네. 대권 후보가 돼서 한 나라를 집권할 정도를 하려면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고전한 이유, 그 전에 힐러리가 고전한 이유 다 매력이 없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일단 이번 경선도 끝난 게 아니고 예, 유승민 예, 후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뭐 너무 섣불하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도 유승민 후보께 그런 말씀 드리긴 했었어요. 2017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뭔가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는 거 필요하신 건 맞는 것 한결 같습니다. 같은 거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 좀 아까운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인태 총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잘 되는 선거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시대가 원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준표 오늘 홍호준표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 물론 윤석열 후보가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개 지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유,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예. 거는 진짜 천하람이 괴롭히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전남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얘기고요. 그렇죠. 물론 서민 교수도 사과했고 본인이 이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뭐 이런 윤석열 후보의 얘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도 조금 더 강하게 이 부분은 비난을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원의 측면 승부 천하람 변호사 이경 교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